멍멍. 우리는 우리 가족끼리만 우아하게 여행 갔다 올 테니까 넌 집이나 잘 지키고 청소나 해놓으렴. 걔처럼 말이야. 은행원 집에 시집 왔으니 감사한 줄 알아야지. 변변한 혼수 하나 안 해온 주제에 어딜 여행에 따라오려고 해. 시댁 식구들이 제 딸만 쏙 빼놓고 해외여행을 가면서 제 딸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동대문 원단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았던 사위놈. 싸구려 옷을 입는다며 제 딸을 무시했던 시누이. 그리고 아이도 못 낳는 불량품 취급했던 사돈어른까지. 그 쓰레기 같은 시댁 식구들을 저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니들끼리 하와이로 가족 여행을 가면서 감히 내 딸을 개취급해? 그래, 어디 실컷 즐겨보렴. 갈 때는 퍼스트 클래스였을지 몰라도 돌아올 때는 지옥행 열차를 타게 될 테니까. 동대문에서 장사한다고 시장 아줌마로 무시했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저는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40년 넘게 원단 가게를 운영해온 68세 박선자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겪은 제 딸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미어질 듯 억울했지만 마지막에는 속이 뻥 뚫릴 만큼 통쾌했던 제 인생의 이야기 말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오늘 하루가 조금은 더 행복해질 겁니다. 이야기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28살 때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동대문 종합시장 구석진 골목에 작은 원단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게 보증금 5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친정어머니께 돈을 빌렸고 낡은 재봉틀 한 대와 중고 다리미가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의 원단 도매상들을 돌며 좋은 원단을 고르고 밤 11시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가락에 바늘이 찔려 피가 나도 참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무섭게 일했던 이유는 단 하나, 뱃속에 있던 제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딸 민서를 낳고 나서도 저는 쉬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가게를 지켰고 아이가 잠든 틈에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장사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20년쯤 지나자 원단 도매업자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저는 원단으로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동대문의 주요 상가 건물주들과 식사하는 자리가 잦아졌고 자연스레 부동산 정보를 얻을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 동대문 쇼핑몰에 지분을 사들이고 원단 유통에도 투자했습니다. 제 딸 민서는 엄마가 그저 낡은 원단 가게를 운영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지만 사실 저는 현금 자산만 500억 원이 넘는 동대문의 숨은 큰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모두 행복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7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막대한 재산이 있었지만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딸 민서 곁에 더 있고 싶어 자주 연락하고 집에도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새벽 그 딸에게서 울먹이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떡해? 라는 말과 함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래? 민서야, 무슨 일이야? 다급하게 묻자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시댁 식구들이 오늘 아침 비행기로 하와이 여행을 갔어. 그런데 나만 빼놓고 진우 씨랑 어머님 아가씨 셋이서만. 나는 집에서 강아지나 돌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너만 빼놓고? 딸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몰랐어. 진우 씨는 출장 간다고 했거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짐 싸는 소리에 깨보니까 어머님이랑 아가씨까지 와 있는 거야.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아가씨가 뭐라고 했는데? 제가 목소리를 낮춰 묻자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언니, 촌스럽고 집안의 망신이라 같이 다니기 창피해. 걔처럼 집이나 잘 지키고 청소나 해놓으라고 했어. 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결국 통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딸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사위 이진우가 딸에게 보낸 메시지를 캡처한 것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제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가족끼리 우아하게 즐기다 올 테니 너는 개처럼 집이나 잘 지키고 깨끗하게 청소해놔라. 설거지 쌓아두지 말고 개밥도 제때 챙겨주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집 어지르지 마. 저는 그 메시지를 3번 이상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개라고? 내 딸을 개 취급했단 말이야?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지난 5년간 사위와 시댁 식구들에게 받았던 모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제 옷을 보며 시장 냄새가 난다고 코를 막던 모습, 사위가 제 가게를 보며 낡고 후지다며 창문을 활짝 열던 모습, 시누이가 민서의 옷을 보며 동대문 싸구려라고 비웃던 모습, 그 모든 것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걸어가 차가운 물을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내다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장 쪽에서 새벽 트럭이 움직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래 좋다. 내 딸을 개 취급해? 그렇다면 너희들이 개만도 못한 신세가 되어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실장은 제 오른팔이자 지난 15년간 제 법인과 자금을 관리해온 해결사입니다. 이른 새벽이었지만 신호가 2번 울리자마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차분하고 낮은 그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최 실장, 지금 바로 시작해. 이진우 그놈이 들고 간 법인 카드 말이야. 그거 도난 신고해서 카드사에 분실카드로 등록해. 네, 회장님. 그런데 그건 대체 묻지 말고 지금 바로 실행해. 그리고 이진우 그놈이 근무하는 은행 지점에 예치된 내 법인 예금 500억 원. 정확히 전액 인출해서 다른 은행으로 옮겨. 최 실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 서방님이 무슨 큰 잘못이라도. 그래,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어. 그러니 지금 당장 움직여. 최 실장의 말투가 단호하게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사위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을 올려놓았더군요. 해시태그는 하와이 가족여행 힐링. 가족여행이라고? 내 딸은 가족도 아니란 말인가?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진우. 그 샴페인 잔이 내 인생의 마지막 축배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지난 5년간의 기억이 하나하나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사위가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 원단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고 창문을 열어 젖히던 모습. 시어머니가 민서의 혼수를 보고 고작 이것밖에 준비 못했냐며 비웃던 모습. 시누이가 민서를 불러 심부름을 시키고 카드를 빼앗아 쓰던 모습. 제 딸이 그 집에서 얼마나 많은 슬픔을 겪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동대문 시장 깊숙한 곳에 있는 제 비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새벽 6시. 거리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동대문 시장의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의 셔터를 올리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원단 가게 뒤편에 있는 좁은 계단을 올라 3층에 있는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은 겉보기엔 평범한 창고 같았지만 벽에 걸린 낡은 액자 뒤에는 대형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거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동대문의 주요 쇼핑몰 주권과 수십 건의 통장, 그리고 사위가 근무하는 은행의 VVIP 예금 증서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이진우, 그놈은 자기가 승진한 게 제 능력인 줄 알겠지. 하지만 그건 내가 최 실장을 시켜 그놈 지점에 500억 원을 예치시켰기 때문이야. 내가 만들어준 실적으로 초고속 승진을 해놓고 감히 내 딸을 개 취급해? 제 손에 들린 예금 증서가 부들부들 떨렸고 저는 그 종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민서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엄마 걱정하지 마. 그 사람들 무섭긴 하지만
딸의 목소리는 아직 떨리고 있었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서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집에서 푹 쉬고 있어. 알았지? 딸이 작은 목소리로 응하고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고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대문 시장의 건물들 사이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새벽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진우, 최숙희, 이민아. 너희들은 오늘부터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야. 내 딸을 개취급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뼛속 깊이 깨닫게 해줄 테니까. 제가 사위 이진우를 처음 만난 것은 5년 전 딸 민서가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며 집에 데려왔을 때였습니다. 민서는 설레는 얼굴로 제 앞에 진우를 소개했고 저는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기꺼이 맞아주려 했습니다. 그날 저는 동대문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막 귀가한 참이라 온몸에 원단 먼지가 묻어 있었고 손에는 아직 바느질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진우는 제게 인사를 하더니 갑자기 코를 찡그리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어우, 장모님 옷에서 퀴퀴한 시장 냄새가 진동하네요. 좀 깔끔하게 다니시지 그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은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민서가 당황한 얼굴로 진우 씨, 그런 말이 어딨어요? 라고 했지만 진우는 창문을 활짝 열며 말했습니다. 아냐 장모님, 제가 좀 예민해서요. 시장 냄새가 좀, 환기 좀 해야겠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그래, 미안하네. 시장에서 일하다 와서 라고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동대문 쇼핑몰의 지분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었고 현금 자산만 300억 원이 넘었지만 딸이 사위에게 무시당할까봐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가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숙희 씨는 첫 만남 자리부터 혼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따님 어머님께서는 동대문에서 장사하신다면서요? 그럼 돈도 제법 있으시겠네. 딸 시집 보내는데 혼수는 제대로 해주셔야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저는 그저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혼수를 본 시어머니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다예요? 이불 몇 채에 가전제품 몇 개? 시장에서 장사해서 돈 좀 있다길래 기대했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 아들이 은행원인 거 아시죠? 격이 안 맞잖아요. 민서가 옆에서 어머님 저희는 이걸로 충분해요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사람의 어머니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참았던 것이 독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민서가 시집에 들어가고 나서 저는 자주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야, 괜찮아? 시댁에서 잘 지내? 딸은 언제나 응, 엄마, 괜찮아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 이민아라는 사람이 민서를 데리고 제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시누이는 저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어머, 여기가 새언니 어머니가 일하는 곳이구나. 생각보다 허름하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민서의 옷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언니, 동대문 싸구려만 입으니까 품위가 없잖아. 우리 집은 격식 있는 집안이야. 언니가 우리 집안 격 떨어뜨리지 않게 잘 처신하라고. 알았어?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네, 아가씨라고 작게 대답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 맞다. 새언니, 나 오늘 약속 있는데 카드를 안 가져왔네. 언니, 카드 좀 빌려줘. 나중에 갚을게. 그러고는 민서의 가방에서 카드를 쏙 빼갔습니다. 민서는 아무 말도 못했고 시누이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카드로 300만 원 이상을 긁고는 단 한 푼도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민서에게서 심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 아이가 잘 안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대.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저는 괜찮아, 민서야.
아기는 하늘이 주시는 거니까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서가 전화로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어머님이 돈도 없고 애도 못 낳는 불량품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 이혼하라고 하셨어.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불량품이라고? 민서는 계속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집안일도 다 하고 빨래도 청소도 다 하는데 그런데도 항상 쓸모없다고 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당장이라도 시댁에 쳐들어가고 싶었지만 민서가 엄마 제발 오지 마. 더 혼난단 말이야 라고 해서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소리에 섞여 울음소리를 삼키고 있을 딸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사위 이진우는 은행 실적 압박에 시달릴 때마다 민서를 괴롭혔습니다. 민서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진우 씨가 엄마한테 돈 좀 빌려오래. 은행 실적이 안 좋다고. 장모님한테 돈 좀 빌려와. 시장 아줌마들은 현금 많잖아. 라고 소리치면서 내가 거절했더니 컵을 던졌어. 엄마 무서워.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즉시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실장, 이진우가 근무하는 은행 지점이 어디지? 강남구에 있는 지점입니다. 거기에 내 명의로 법인 자금 500억 원을 예치해줘. 단 절대 내 이름은 밝히지 말고 최 실장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부탁해. 회장님, 그건 혹시 이 서방님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서입니까? 라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딸이 맡는 일이 조금은 줄어들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500억 원이 진우가 근무하는 지점에 예치되었고 진우는 그 거액의 자금 유치 실적으로 6개월 만에 과장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민서에게서 기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진우 씨가 승진했어. 이제 좀 나아질 것 같아. 저는 그래 잘 됐네라고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운 채였습니다. 그 돈이 제 돈인 줄도 모르고 제 능력이라고 착각하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승진 후 진우의 태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민서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엄마, 진우 씨 바람 피우는 것 같아. 명품 가방 산 내역이 있는데 나한테 준 게 아니야. 생활비도 안 줘.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저는 당장이라도 이혼하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딸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참았습니다. 그 대신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실장, 이진우 그놈 뒷조사 좀 해줘.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일주일 후 최 실장에게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서방님은 강남의 한 고급 술집에서 여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에르메스 가방을 사주고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한 달에 쓰는 돈이 1억만 원이 넘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애인에게는 명품을 사주면서 내 딸에게는 생활비도 안 준다고? 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아직 참았습니다. 때가 오면 반드시 복수하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그러던 중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 실장에게서 긴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이진우가 도박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강남의 불법 카지노에서 포커를 하고 있으며 이미 5억만 원 이상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 신용 거래도 하고 있어 빚이 2억 원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고 숨이 막혔습니다. 도박으로 빚이 2억?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메꿀 셈이지? 그때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확인해 본 결과 이진우가 회장님의 법인 자금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습니다. 아직 큰 금액은 아니지만 1억 원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횡령이라고? 내 돈을 횡령했단 말이야? 저는 최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모아도 나중에 필요할 테니. 최 실장이 알겠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대답했고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서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대출 받았어. 진우 씨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은행에서 빌려달라고 해서 300만 원.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민서야, 너 왜 그랬어?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우 씨를 사랑하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그날 밤 베개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민선의 집 근처 카페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연히 진우가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카페 밖 길가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고 있었고 저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기에 그 소리가 전부 들렸습니다. 장모님, 아, 그 시장 냄새 나는 늙은이 말이야? 솔직히 돈이 얼마나 있겠어? 원당 가게 하나 하는 건데 돌아가시면 그 시장 건물이라도 손에 들어오려나? 그것도 큰 돈은 아니겠지만. 하하하.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진우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민서 엄마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어차피 우리 집안이랑은 격이 안 맞는 사람이니까.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에서 차가운 물을 틀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죽으면 건물이 손에 들어오길 기다린다고? 시장 냄새 나는 늙은이라고?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주먹을 꽉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최 실장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진우 그놈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기록해둬. 술집 출입, 애인과의 미래, 법인 자금 횡령 증거, 전부 다. 최 실장이 회장님, 복수하실 생각이십니까? 라고 물었고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야. 정당한 응보지. 그리고 며칠 전 저는 민서가 약을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딸의 집에 놀러 갔다가 화장실에서 우연히 약봉지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항우울제였습니다.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민서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저는 물었습니다. 민서야, 이 약은 뭐야? 딸은 당황한 얼굴로 아, 이거 그냥 수면제야 라고 둘러댔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딸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을.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더 이상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방관이다. 내 딸을 이렇게 만든 그 인간들을 반드시 벌하고야 말겠다. 그리고 바로 오늘 새벽 그 인간들이 제 딸만 쏙 빼놓고 하와이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드디어 움직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진우, 최숙희, 이민아, 너희들은 오늘부터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내가 누구인지, 동대문 박선자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새벽 공기를 가르며 동대문 시장 깊숙한 곳으로 걸어가는 동안 제 머릿속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낡은 건물의 3층 창고처럼 보이는 그곳이 저의 비밀 사무실이자 지난 20년간 제가 읽어온 모든 것이 숨겨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희미한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고 저는 늘 입던 낡은 점퍼를 벗어 의자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에 보관해 두었던 검은색 맞춤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비쳐 있었습니다. 동대문 원당 가게 아줌마가 아닌 수백억 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작게 읊조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더 이상 숨지 않는다. 진짜 나를 보여줄 때가 왔어. 사무실 안쪽 벽에는 낡은 자수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장식품 같지만 그 뒤에 제 인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액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옆으로 치우고 벽에 설치된 전자금고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으로 6자리 비밀번호를 누르자 묵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서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금고 안에는 동대문의 유명 패션몰 두타의 지분 15% 보유 증서, 밀리올의 쇼핑몰 지분 12% 증서, 그리고 동대문 종합시장 상가 건물 10채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기부 등본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신한은행 통장에는 180억 원, 국민은행 통장에는 120억 원, 우리은행 통장에는 95억 원. 수십 개의 통장을 펼치자 책상이 가득 찼고 제 손끝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서 사위 이진우가 근무하는 은행의 VVIP 예금 증서를 꺼내들었습니다. 법인명 선진개발 예금액 500억 원. 예금주 김성호, 최 실장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인 소유주는 저였습니다. 저는 그 증서를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진우, 그놈은 이 돈으로 승진하고 거들먹거리면서 내 딸을 개 취급했구나. 제 손에 쥔 서류가 구겨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고 턱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책상 위에 전화를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사위가 근무하는 은행 본점의 김영수 전무 직통 번호였습니다. 두 번의 신호음 끝에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김영수입니다. 저는 최대한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전무, 나 박선자요. 기억하려나? 전화기 너머에서 전무가 당황하며 헛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박 회장님. 이렇게 이른 아침에 웬일이십니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당장 이진우가 근무하는 강남 지점에 예치된 내법인 자금 500억 원. 오늘 오전 9시까지 전액 인출해서 신한은행으로 옮겨줘요. 전화기 너머로 김 전무가 숨을 들이켜는 듯한 침묵이 흘렀고 잠시 후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회장님, 500억 원을 갑자기 인출하시면 그 지점 실적에 큰 타격이, 그리고 사전 통보 없이는.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내 돈 쓰겠다는데 뭘 그리 꾸물거려? 당장 인출해. 그렇지 않으면 본점에 예치된 내 다른 자금 300억 원을 깡그리 빼버릴 테니까. 그것도 오늘 중으로.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전화기를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 전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진우 과장 대리가 무슨 실례라도 그건 당신이 알바 아니야. 그냥 내 지시대로만 하면 돼. 그리고 이진우에게는 절대 사전에 알리지 마.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에 팔꿈치를 괴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으로 진우가 근무하는 지점의 실적은 순식간에 500억 원으로 곤두박질 칠 것이고 진우는 그 책임을 물어 본사 감사부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거액 자금 이탈 사유 조사, 고객 관리 태만, 그리고 곧 밝혀지게 될 횡령 혐의까지. 제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실장, 카드 도난 신고는 완료됐지? 네, 회장님. 오늘 새벽 5시에 이미 카드사에 도난 신고를 접수했고 시스템상 블랙리스트로 등록 완료되었습니다. 이진우가 그 카드를 사용하는 순간 전 세계 어디서든 승인이 거부되고 요주의 인물로 찍히게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경찰에 고소장도 제출해. 횡령 혐의로. 그리고 은행 본사 법무팀에도 자료 넘기고. 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최 실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 문제의 인물들. 하와이에는 도착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주 화려한 불꽃놀이가 될 거야. 이진우, 최숙희, 이민아. 너희들이 꿈꾸던 천국이 지옥으로 변하는 걸 똑똑히 지켜보렴. 그때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했고 딸 민서에게서였습니다. 엄마, 보내준 주소지로 가고 있어. 저는 서둘러 답장했습니다. 그래, 민서야. 조심해서 와. 엄마가 보여줄 게 있어. 10분쯤 지났을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딸 민서가 불안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긴 어디야? 민서는 사무실 안을 둘러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고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과 통장들을 보고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딸에게 다가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사실 엄마는 그냥 원단 가게 아줌마가 아니야. 저는 딸을 책상 앞으로 데려가 서류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동대문 두타 지분 15% 증권이고 이게 밀리올의 지분 12%야. 이 건물들은 전부 엄마 거고. 그리고 이 통장들을 전부 합치면 500억 원이 넘어.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이건 전부 내 돈이야. 엄마가 평생을 바쳐 모은 건데. 그 인간들이 감히 너를 개취급했어. 이제 엄마가 저것들을 뼈 조각도 남지 않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울 필요 없어. 민서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고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진우,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저는 민서를 의자에 앉히고 책상 위에 노트북을 켰습니다. 최 실장이 미리 준비해둔 파일이 화면에 표시되었고 저는 그중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은행 본사 인사부에서 이진우 앞으로 보내질 메일 초안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제목은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 및 직위해제 통고. 내용을 읽어보니 VVIP 고객 유출 책임, 자금 부정 사용 의혹, 내부 감사 착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일 아래에 있는 보내기 버튼을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진우의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은행원으로서의 커리어도 사회적 지위도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민서가 제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저는 딸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참아온 건 너를 위해서였어. 하지만 이제 참는 것이 너에게 독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는 끝내야 해. 저는 마우스 커서를 보내기 버튼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클릭했습니다.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고 그와 동시에 다른 메일도 전송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에서 진우 앞으로 보낸 손해배상 청구 예고 통지서로 청구 금액은 횡령액 1억 원의 3배에 달하는 3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고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서는 제 옆에서 복잡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우 씨가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어? 그래, 민서야. 네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 사람은 도박도 하고 바람도 피우고 심지어 엄마 돈까지 횡령했어. 이제 다 끝내자.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런 딸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실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회장님, 타깃은 한국 시간 오전 4시 30분에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짐을 찾고 있습니다. 곧 택시로 호텔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이진우, 최숙희, 이민아. 너희들이 상상도 못할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와이의 따스한 햇살 아래서 얼어붙는 기분이 어떤 건지 똑똑히 맛보렴. 제 앞에 노트북 화면에는 호놀룰루의 힐튼 호텔 앞에 노란 점 3개가 표시되어 있었고 그 점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점들을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쇼가 시작될 시간이야. 최 실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회장님, 타깃이 움직입니다. 호텔 옆에 있는 야외 테라스 레스토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배가 고팠겠지. 하지만 지갑에는 단 한 푼도 없을 텐데. 저는 민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이제 저 사람들이 진짜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딸은 불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다시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실장, 레스토랑 매니저에게는 미리 연락해뒀지? 네, 회장님. 이진우 일가의 사진과 정보는 이미 전달해 두었습니다. 그들이 계산할 때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지켜보자고. 저들이 무전취식으로 체포되는 걸. 전화기 너머에서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경찰까지 부를 생각이십니까? 당연하지. 내 딸을 개취급한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해야지. 30분쯤 지났을까? 최 실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타깃은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스테이크 3개, 랍스터 요리, 샴페인. 합계 금액은 $500가 넘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헛웃음을 쳤습니다.
$500라고? 돈도 없는 주제에 호화롭게 먹는군. 민서가 제 옆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돈 없는 거 모르는 걸까? 진우놈은 자기가 가져간 법인카드가 무제한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도난 신고가 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그래서 더 통쾌한 거고. 저는 노트북 화면으로 레스토랑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힐튼 호텔 1층에 있는 오션뷰 레스토랑으로 바다가 보이는 야외 테라스 좌석이었습니다. 꽤 좋은 전망이군. 마지막 만찬으로는 어울리는 장소야. 저는 읊조리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실장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회장님, 타깃은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습니다. 최숙희 씨는 랍스터를 정신없이 먹고 있고 이미 나는 샴페인을 벌써 2잔째 비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실컷 먹어둬라. 그게 너희들의 마지막 호화로운 식사가 될 테니까. 그때 최 실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진우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 본사에 전화를 걸려는 모양입니다. 저는 긴장해서 전화기를 꽉 움켜쥐었고 최 실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진우가 휴대폰 화면을 보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발신이 정지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군. 전화기 너머로 진우의 당황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뭐야 이거. 내 휴대폰 왜 안 돼? 최숙희 씨가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휴대폰이 발신 정지됐어. 이상하네. 어머니 휴대폰 좀 줘보세요. 최숙희 씨가 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나, 내 휴대폰도 안 돼. 신우이 이민아도 휴대폰을 확인하고는 소리쳤습니다. 내 휴대폰도 정지됐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는 그들의 혼란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쓰던 휴대폰은 전부 내 법인 명의였거든. 내가 분실 신고 한 통이면 전부 멈추는 거야. 최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진우는 당황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최숙희 씨는 가방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고 있고 이민아는 샴페인을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한국 시간은 오후 6시, 하와이는 오전 11시 30분경. 저는 최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슬슬 계산서가 나올 시간이네. 준비해. 네, 회장님. 레스토랑 매니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이제부터가 진짜 쇼야. 잘 들어봐. 딸은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전화기를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몇 분 후 레스토랑 매니저가 다가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 식사는 만족하셨습니까?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네. 맛있었습니다. 매니저가 계산서를 테이블에 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총 $520입니다. 결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우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카드로요. 자, 여기. 카드를 긁는 소리. 그리고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매니저의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님, 이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진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네, 그럴 리가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카드를 긁는 소리가 났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역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카드는 없으십니까? 진우가 지갑을 뒤지는 소리가 났고 여러 장의 카드를 긁는 소리가 이어졌지만 매번 거절음만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은행에 연락해서 너희들 계좌는 전부 동결시켰거든. 진우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호텔 방에 두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니저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호텔에 가서 가져오시겠습니까? 아니 그게 호텔 체크인을 아직 못해서. 매니저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습니다. 손님, 혹시 결제할 수단이 없으신 겁니까? 최숙희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돈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매니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미 손님들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예약하신 카드는 도난 신고가 접수되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신우이 이민아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블랙리스트라고요. 우리가? 매니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진우 일가의 목소리가 일제히 터져 나왔습니다. 네? 경찰이요? 아,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이미 무전기를 손에 들고 있었고 911에 신고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힐튼 호텔 오션뷰 레스토랑 매니저입니다. 무전취식 사건을 신고합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좋아, 이제 경찰이 오는구나. 민서가 제 손을 꽉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정말 체포되는 거야? 응. 무전취식과 사기 혐의로 하와이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게 될 거야. 10분쯤 지났을까?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긴장해서 전화기에 귀를 바싹 대었고 경찰관의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들을 무전취식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최숙희 씨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누군 줄 알고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 불러.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키며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신우이 이민아도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무죄예요. 돈은 있다고요. 카드가 이상한 것뿐이에요. 경찰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설명하십시오. 지금부터 수갑을 채우겠습니다. 철컥하는 소리가 3번 연속으로 들렸고 이진우와 최숙희, 이민아의 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 딸을 개취급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라. 레스토랑 안이 소란스러워지는 소리가 들렸고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저기 봐, 저 한국 사람들 체포되고 있어. 무전취식이라니 창피하다. 최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주변 관광객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SNS로 퍼져나갈 겁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거야. 이진우 놈, 은행원으로서의 체면도 다 구겼군. 전화기 너머로 경찰이 그들을 연행해가는 소리가 들렸고 시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으로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위가 다니던 은행 본사 법무팀에서 온 것으로 내용을 확인하니 이진우에 대한 징계 해고 처분이 정식으로 발령되었다는 통지였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민서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진우는 이제 은행도 잘렸어. 사회적으로 완전히 끝난 거야. 민서는 복잡한 표정으로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최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한국 언론에서도 기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은행 간부, 하와이에서 무전취식으로 체포. SNS에서 영상이 확산되며 신원이 특정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빠르군, 이제 한국에서도 완전히 망신을 당하게 되겠어. 민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끝난 거야? 아니, 민서야. 이건 시작에 불과해. 저 사람들이 진짜 지옥을 맛보는 건 이제부터야. 유치장에 갇혀 빵 조각으로 식사를 하면서 자신들이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뼛속 깊이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으며 민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읊조렸습니다. 이진우, 최숙희, 이민아,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의 시작이다. 하와이의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너희들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봐 줄 테니까. 저는 주먹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체포 소식을 들은 후 한국 시간으로 그날 저녁 최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타깃은 호놀룰루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고 그 말을 듣자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유치장이라.
평생 그런 곳은 인연이 없을 줄 알았겠지. 이제 제대로 경험하게 되겠군. 민서는 제 옆에서 불안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저는 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최 실장이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이진우와 최숙희, 이민아는 같은 유치장에 수감되었는데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최숙희 씨가 진우의 멱살을 잡았고 이민아는 동생의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겠지. 자신들이 저지른 죄는 생각도 안 하고.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들의 보석금은 어떻게 할까요? 무전 취식 정도라면 $500 정도로 풀려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니, 단 1원도 내줄 생각 없어. 거기서 며칠 더 지내게 해.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하라고. 다음 날 아침 최 실장에게서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이진우가 유치장 공용 PC에 접속해 메일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어땠는데? 현지 협력업체 직원의 말로는 진우는 휴대폰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온 해고 통지서와 전 재산 가압류 통지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야 현실을 깨달았군.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민서가 제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진우 씨 많이 힘들어하겠다. 민서야, 너는 5년 동안 그 이상으로 힘들었어. 항우울제까지 먹으면서. 이제는 저 사람이 그 고통을 맛볼 차례야. 딸은 고개를 숙였고 저는 다시 최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계속 보고해, 네 회장님. 1시간쯤 지났을까 최 실장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진우가 유치장 내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장모님이 그 동대문 큰손이었다니 라고 이제야 깨달았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구나. 내가 누구인지. 하지만 너무 늦었어.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최 실장이 미리 준비해둔 서류가 화면에 표시되었고 저는 그중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이진우가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 명의는 선진개발, 제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저는 몇 년 전 그 아파트를 매입한 후 진우 부부를 임대로 입주시켰지만 진우는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겁니다. 임대 계약은 최 실장 명의로 진행했고 저는 그림자처럼 뒤에 숨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마우스를 클릭해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무법인 정의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아파트의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 소송을 진행해줘요. 즉시. 몇 분 후 법무법인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금일 중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서류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숙희 씨가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임대 계약서였습니다. 보증금은 10억 원. 저는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실장, 최숙희 씨가 사는 아파트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겠지. 그걸 가압류해. 최숙희 씨가 다단계 사기로 피해를 입힌 금액이 15억 원이니까. 그 피해자들 명의로 채권 가압류를 신청해. 그렇게 하면 계약이 만료되어도 최숙희 씨는 보증금을 단 한 푼도 못 받게 돼. 집도 돈도 없는 신세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렇게 되면 최숙희 씨는 정말 살 곳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내 딸을 돈도 없고 애도 못 낳는 불량품 취급했으니까. 이제 자기가 진짜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봐야지. 전화를 끊고 저는 다음 서류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숙희 씨가 연루된 다단계 사기 피해자 명단이었습니다. 최 실장이 조사해서 정리한 자료로 피해자는 100명이 넘었고 피해 총액은 15억 원에 달했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이 여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속이고 다녔구나. 저는 그 명단을 손에 들고 민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민서야, 내 시어머니는 이런 짓을 하고 다녔어. 다단계 사기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돈을 떼었대. 민서는 놀란 얼굴로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몰랐어. 알았으면 더 힘들었겠지.
이제 엄마가 다 처리할 거야. 저는 최 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 실장 최숙희 다단계 피해자 명단 전부 경찰에 정보 제공해. 그리고 피해자들에게도 연락해서 고소하도록 도와줘. 변호사 비용은 내가 낼 테니. 최 실장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우이 이민아의 차례였습니다. 저는 미나가 골프장에서 남성들을 만나고 다녔던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최 실장의 조사 자료에는 미나가 만났던 남성들의 명단과 사진, 그리고 그들에게 뜯어낸 돈의 액수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업 A 이사에게 5억만 원, 의사 B씨에게 8억만 원, 변호사 C씨에게 1억 2억만 원. 저는 그 명단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 이렇게 살아왔구나. 저는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실장, 이민아가 만나고 다녔던 남자들 명단 있지. 그 남자들 부인들 전부에게 연락해서 익명으로 남편분께서 골프장에서 여성과 만나 금품을 건네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줘. 사진이랑 통장 내역도 전부 보내주고. 회장님, 그렇게 되면 그 가정들도 파탄 나게 될 텐데요. 그건 그 남자들이 스스로 책임질 일이야. 이민아는 그렇게 살아왔으니 대가를 치러야지. 내 딸 카드를 빼앗아 쓰고 동대문 싸구려를 입는다고 무시했으니까. 이제 이민아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걸 지켜봐야겠어. 저녁 무렵 최 실장에게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진우가 유치장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을 낼 돈이 없어 제대로 된 법률 상담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을 쳤습니다. 변호사를 살 돈도 없구나. 은행 과장 대리였다는 놈이.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읊조렸습니다. 이진우 애인에게 명품 가방 사줄 때는 돈이 남아 돌았겠지. 이제는 변호사 비용도 없구나. 최 실장이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유치장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빵 조각과 물뿐이라고 합니다. 최숙희 씨가 이런 걸 어떻게 먹냐고 소리치다가 간수에게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빵 조각이라. 내 딸이 매일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이 그립겠지. 이제 와서. 다음 날 최 실장이 긴급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하와이 경찰서에서 머그샷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머그샷은 범죄자 식별 번호가 적힌 옷을 입고 찍는 사진입니다. 사진이 전송되었는데 보시겠습니까? 그래, 보내줘 라고 대답했고 곧 제 메일로 3장의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이진우의 머그샷. 눈은 충혈되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번호가 적힌 판을 목에 걸고 정면과 측면을 촬영한 사진이었는데 5년 전 결혼식에서 보았던 그 거만하던 은행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최숙희 씨의 머그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며느리를 쥐잡듯 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비참한 늙은이의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신우이 이민아의 사진도 차마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골프장에서 남자들을 유혹하던 그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서가 제 옆에서 화면을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서야, 이 사람들이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지? 저는 딸의 눈을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를 개 취급했어. 개라고 했단 말이야. 지금 저 사람들은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거야. 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런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최 실장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이진우의 머그샷이 한국 언론에도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은행 간부, 하와이서 체포, 사진도 공개,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아, 이제 한국에 돌아와도 고개 들고 다니지 못하겠지.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진우, 최숙희, 이민아. 너희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직업도 집도 돈도 명예도.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야. 아직 더 남았어. 저는 휴대폰을 들어 최 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 실장, 보석금은 절대 내주지 마.
최소 일주일은 유치장에 넣어둬. 그리고 한국에서의 고소장 접수 현황 전부 보고해줘. 최 실장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최숙희 다단계 피해자들의 고소장은 이미 30건 이상 접수되었으며 이미나 관련 불륜 상대의 아내들로부터의 소송 준비도 진행 중입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이제 한국에 돌아와도 경찰서와 법원을 들락거릴 일만 남았군. 민서가 제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 맞지? 아니, 민서야. 아직 안 끝났어. 진짜 마지막 한 방이 남아있어. 저들이 진심으로 후회하게 될 마지막 한 방이. 제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꽉 쥔 주먹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닷새 후 최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타깃이 영사관의 도움을 받아 유치장에서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놀랐지만 최 실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은 압수되었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무전취식 사건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하와이를 떠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감옥에서는 나왔지만 하와이라는 더 큰 감옥에 갇힌 셈이군.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없고. 민서가 제 옆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이제 어디서 자? 길바닥에서 자겠지. 하와이의 노숙자가 되는 거야. 최 실장이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회장님, 현재 그들은 경찰서 앞에서 멍하니 서 있다고 합니다. 여행 가방만 덩그러니 든 채 갈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계속 감시해. 배가 고파서 무슨 행동을 하면 즉시 연락하고. 2시간쯤 지났을까. 최 실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타깃은 와이키키 해변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최숙희 씨는 한숨만 쉬고 있고 이민아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려다 무시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을 쳤습니다. 구걸이라고? 내 딸에게서 돈을 뜯어갈 때는 그렇게 당당하더니. 그때 최 실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진우가 공중전화 박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전화를 거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긴장해서 전화기를 꽉 움켜쥐었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전화를 거는 걸까? 잠시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것은 낯선 미국 번호였고 수신자 부담 전화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민서를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서야, 진우한테서 전화가 온 것 같아. 잘 들어봐. 저는 바로 전화를 받지 않고 3번째 벨이 울렸을 때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이진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모님. 저예요, 진우예요. 저는 침묵을 지켰고 진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장모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밥이라도, 밥 한 끼만이라도 먹을 수 있게 돈 좀 보내주세요.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고 뒤에서 최숙희 씨가 울부짖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사부인,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 정말 배가 고파서 물도 제대로 못 마셨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서방 그쪽 날씨는 어때? 하와이는 좋지? 따뜻하고. 장모님, 농담하실 때가 아니.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농담? 내가 지금 농담하는 것처럼 들려? 너희들이 내 딸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걔라고 했잖아.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진우야, 영상통화로 바꿀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보여줄게. 저는 영상통화로 전환했고 화면에 진우의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뒤에는 최숙희 씨와 이민아의 모습도 보였는데 두 사람 모두 차마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카메라를 제 주위로 천천히 돌렸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함께 호텔 뷔페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스테이크, 랍스터, 초밥, 각종 해산물 요리가 즐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음식 쪽으로 천천히 돌리며 말했습니다. 보여? 오늘 동대문 상인 대표들이랑 회의 겸 식사하고 있어. 이 랍스터 정말 맛있네. 전화기 너머에서 최숙희 씨가 비명을 지르는 것이 들렸습니다. 아, 안 돼. 저는 다시 카메라를 제 얼굴로 돌리고 웃었습니다. 왜 그래? 따뜻한 하와이에 가서 기쁘잖아. 거기서 평생 살면 되겠네. 진우가 울면서 외쳤습니다. 장모님, 제발. 민서라도, 민서 좀 바꿔주세요. 민서 거기 있죠? 제발. 저는 옆에 앉아있던 민서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민서야, 네가 받아봐. 딸은 잠시 망설였지만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 속 진우의 얼굴이 희망으로 밝아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서야, 나야. 제발. 살려줘. 우리 부부잖아. 하지만 민서는 차가운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개라서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그리고 민서는 멍멍 하고 개 짖는 소리를 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고 민서는 말을 이었습니다. 개만도 못한 인간들아, 평생 거기서 썩어. 나는 이혼이야. 그리고 민서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딸을 보고 미소 지었고 민서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잘했어, 민서야. 정말 잘했어.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최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이진우는 공중전화 박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다. 최숙희 씨는 진우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상상하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구나, 자기들끼리. 최 실장이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최숙희 씨가 전부 내 탓이야. 네가 장모님을 무시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외쳤고 이미 나도 오빠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라며 동생을 때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군. 저는 최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최 실장, 이혼 서류랑 위자료 청구서는 준비됐지? 네, 회장님. 50억 원의 위자료 청구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 이진우 메일 주소로 보내. 지금 당장. 그리고 메시지도 하나 덧붙여. 여기에 도장 찍기 전까지는 한국당 밟을 생각 말라고. 저는 노트북을 켜고 메일 발송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이진우 앞으로 이혼 소장이 발송되었고 위자료 청구액은 50억 원이었습니다. 정신적 고통, 경제적 학대, 부정행위, 모든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민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너는 이제 자유야. 저 사람들과는 완전히 끝났어. 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딸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 최 실장에게서 사진이 전송되었습니다.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공원의 모습으로 벤치에 앉아있는 이진우 일가가 찍혀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관광객이 그들에게 동전 몇 개를 던져주고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최숙희 씨는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었지만 배고픔은 이기지 못했는지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우려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이민아도 주저앉아 동전을 줍고 있었고 이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5년 전 결혼식 날. 그렇게 거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와이 길바닥에서 동전을 줍고 있다니. 민서가 제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정말 저렇게 됐구나. 응,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가 거두는 거야. 최 실장에게서 또 보고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그들은 쓰레기통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사진으로 받았습니다. 진우가 공원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고 먹다 남은 햄버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최숙희 씨와 이민아도 다른 쓰레기통을 뒤지며 음식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내 딸이 차려주던 따뜻한 밥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있을까? 민서는 제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고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최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이진우가 메일로 도착한 이혼 소장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공원의 무료 와이파이로요. 반응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동대문에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상인들이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이진우, 최숙희, 이민아.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걸 이제야 알았겠지. 저는 민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이제 정말 끝이야. 저 사람들과는 완전히. 딸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없었으면 나.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내 딸 이제부터는 행복하게 살아야 해. 이제 아무도 너를 괴롭힐 수 없으니까. 저는 휴대폰을 들어 최 실장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 실장, 이제 감시는 그만둬도 좋아. 저 사람들은 이제 끝났어. 한국에 돌아와도 경찰서와 법원을 들락거릴 일만 남았으니까. 알겠습니다,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민서와 함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동대문 시장의 아침은 여전히 활기찼고 저와 민서의 새로운 시작도 곧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동대문 시장 한복판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허름한 작업복을 입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동대문 박 회장님으로 불리며 상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고 제 정체를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상인들이 저를 보고 인사를 건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네, 고마워요. 다들 대박 나세요. 제 옆에는 민서가 걷고 있었는데 딸의 얼굴에는 5년 만에 보는 듯한 밝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민서는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된 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항우울제도 끊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으며 자신감도 되찾았습니다. 우리가 향하고 있던 곳은 동대문 상가 1층에 새로 문을 연 카페였습니다. 민서의 꿈이었던 카페를 제가 자금을 대서 열어준 것입니다. 카페 이름은 미소미소. 오늘이 바로 개업 기념일이었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동대문 시장 상인들, 최 실장, 그리고 민서의 친구들까지 모두 축하해 주러 온 것입니다. 저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민서야, 떨려? 응. 근데 엄마, 너무 행복해.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내 딸, 이제부터는 꽃길만 걷는 거야. 카페 문을 열자 따뜻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고 아름답게 장식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서가 직접 디자인한 공간으로 구석구석 딸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개업식이 시작되었고 최 실장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진우 그 후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유치장에서 석방된 후 무전 취식 사건은 2주 만에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벌금 500달러를 낼 돈이 없어 처리가 계속 지연되었고 한국으로 돌아올 비행기 표를 살 돈도 없어 하와이에 계속 머물렀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관광비자가 만료되어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었고 공원이나 해변에서 노숙하며 쓰레기통을 뒤지는 생활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전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훔치다 절도 혐의로 체포되어 강제 추방되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절도까지. 그렇게까지 추락했구나.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숙희 씨와 이민아도 진우와 함께 하와이에서 9개월간 버텼지만 결국 현지 한인회의 도움으로 무일푼 상태로 귀국했다고 합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빚쟁이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의 고소로 최숙희 씨는 체포,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여자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이민아는? 불륜 상대의 아내들에게 여러 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총 30억 건의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갚을 돈이 없어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서울역 근처 쪽방촌에 살면서 폐지를 주어 생계를 잇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가 거두는 법이지. 저는 카페 안을 둘러보았고 민서가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고 손님들도 민서의 밝은 기운에 전염되어 웃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최 실장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따님께서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내 딸이 웃고 있는 게. 민서가 저를 발견하고는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덕분에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내 딸 엄마야말로 고마워. 엄마의 힘이 되어줘서 주위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상인들도 손님들도 우리 모녀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박수 속에서 민서를 더욱 힘껏 안았습니다. 개업식이 끝나고 저는 최 실장과 함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장학재단 설립 서류가 놓여 있었고 저는 그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최 실장, 이번에 장학생 10명 더 뽑아줘. 동대문에서 일하는 상인들 자녀 중에서.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 아이들도.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말이야. 네, 회장님.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회장님의 선행이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겁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돈이 권력이고 힘이라고 하지만 그 힘은 내 가족, 내 사람들을 지킬 때 비로소 빛나는 거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진짜 가치가 생기는 거고. 최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한 표정을 지었고 잠시 후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동대문 시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40년 전 가게 보증금 500만 원도 빌려야 했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말 멀리도 왔구나.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이 행복해졌다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민서가 보내온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카페에서 첫 손님을 맞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 그 미소는 어떤 보석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민서야,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제 눈에는 또다시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화창한 하늘 아래 저와 민서는 동대문 시장 한복판을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딸의 손을 잡은 제 손은 따뜻했고 민서의 웃음소리는 맑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들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상인들이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들었고 우리도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민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이제부터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엄마가 보장할게. 응, 엄마. 이제 우리 둘이 같이 행복하게 살자. 엄마랑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동대문 시장의 활기찬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 뒷모습은 따뜻하고 당당했습니다. 햇살이 우리의 등을 따스하게 비추었고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미래는 밝고 희망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겪은 진짜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 가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5년간 참았던 것은 딸을 위해서였지만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한 것도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제 딸은 행복하게 웃으며 살고 있고 그것이 저에게는 500억 원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